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아주 오래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에 동양과 서양이 사상 처음으로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격돌의 승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사상 첫 맞대결을 하게 됨으로써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페르시아 전쟁이라 불리웠던 고대의 전쟁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동양의 대표 선수를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본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많이 들어본 이 유명한 고대 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사실 이 나라는 침대 축구로 유명한 이란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되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왕위를 세습하는 그런 왕조 형태의 국가였어요.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도 보면 고려 같은 경우는 왕씨왕조,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씨왕조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여러 왕조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라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하면 일단 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의 이씨 왕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세종 이방원이라든지 정조대왕, 세종대왕 등등등. 페르시아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도 훌륭한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을 알렸던 왕이 바로 키루스 2세, 키루스 대제라고 불렸던 왕입니다. 키루스 대제는 당시에 서아시아의 아주 작은 국가였던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발전시킨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걸프만 위쪽을 보시게 되면 페르세폴리스란 도시가 있는데요. 이 페르세폴리스 도시 근처로 작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바로 예전에 초기 페르시아 국가의 영토였어요. 손바닥만한 느낌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오리엔트 지역, 이 서아시아와 소아시아 지방의 고대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기라성 같은 여러 국가들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 등등등 우리가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정말 고대 문명에서 상당한 강대국이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작은 나라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2세는 아주 뛰어난 명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왕은 차례차례 이런 고대 왕국들을 정복하게 되면서 드디어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고 광활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루스 대제의 후대에 이르러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까지 점령함으로써 페르시아는 정말 오리엔트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의 일정 부분까지도 이 세계 3대 문명을 석권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역사가들은 페르시아를 고대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얼마나 큰 제국이고 얼마나 막강한 제국이었냐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실 텐데 당시 세계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무려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구와 물자가 페르시아에 몰려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키루스 대제는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형성한 뒤에는 자신을 스스로 왕 중의 왕이라고 일컫게 되고 이것을 페르시아어로는 샤한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스스로 왕 중 왕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정도로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크고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대제국을 이루게 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는 기원전 500년경에 키루스 대제에 이어서 또 한 명의 명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리우스 1세 또는 다리우스 대제라고 불렸던 자예요. 사실 이 다리우스 1세는 정통성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소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위를 찬탈했던 그런 야망에 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민하고 또 공격적인 성향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일단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러 각지 일어난 반란 세력을 일단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나라를 재정비한 뒤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영토를 좀 더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다리우스 대제 때 아주 유명한 업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길이라고 불렸던 고속도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페르시아의 서쪽에 4대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사라는 대도시가 있는데 이 수사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 끝에 있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쪽에 하르디스라는 도시까지 무려 약 2700km가량의 엄청난 길이의 대도로를 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서울, 부산의 6, 7배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길이의 큰 도로를 무려 2500년 전에 뚫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고속도로는 굉장히 넓고 아주 평평한 돌로 잘 포장되어
포장을 한 뒤에 일정한 간격마다 말들이 쉴 수 있도록 역참을 설치해서 파발이라든지 어떤 황제의 명을 전달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넓은 대제국을 관통하는 대도로였기 때문에 물자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 가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왕의 길의 서쪽 끝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이 왕의 길의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은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던 지역인데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불리우는 이 지역은 현재는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만 봤을 때는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는 굉장히 이슬람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아주 오리엔트 문명의 느낌이 강한 곳인데요. 하지만 당시 2500년 전 고대 시대에는 아나톨리아 반도 가장 서쪽 해안가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바로 이 서부 해안가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에게해를 건너서 바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당시 이 발칸반도에 있던 이 그리스 문명의 도시 국가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해상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던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부 해안가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수많은 해양 도시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을 훗날 이오니아 지방, 이오니아 문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오니아 지방에서는 수많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라든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등등 그리스 문명을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다리우스 대제 입장에서는 이 서부 해안가 끝에 있는 작은 지역이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겠죠. 저 해안가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들은 뭐지? 우리 대제국 페르시아에 아직 편입이 안 된 건가? 이렇게 다리우스 대제는 생각을 하고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 국가들에게 물과 흙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물과 흙을 가져오라는 것의 의미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복종을 하라는 의미고 자신들에게 세금과 자신들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일종의 관행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그리스 문명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기질을 갖고 있던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들은 다리우스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 최강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상대하기가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이오니아 지방 도시들은 그리스 본토에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령당하면 어차피 다음은 너희들이야, 빨리 도와줘! 이렇게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국가들이 외쳤겠죠. 하지만 그리스 본토 도시국가들도 결국 형편은 마찬가지인 소규모 도시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겁이 났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은 이오니아 지방을 외면하게 됩니다. 딱 두 개의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 두 개의 도시국가는 바로 에레트리아와 아테네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오니아 지방은 워낙 소아시아에 연결된 내륙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대군을 감당할 능력이 결국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오니아 지방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다리우스 대제에게 진압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 본토에서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라는 국가가 이오니아 지방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다리우스 대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쭈, 왕중왕인 내게 감히 너희들이 반기를 든 나라를 도와줘? 그렇다면 너희들도 내가 꿀꺽 삼켜주마. 하하하. 이렇게 이오니아 지방을 가볍게 제압한 다리우스 1세의 눈에 드디어 진짜 서방 세계인 그리스 본토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오니아 지방을 평정한 페르시아 군은 바다를 건너 발칸반도 북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발칸반도의 북쪽 지역에는 그리스계 국가로 알려진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 마케도니아는 참고로 훗날 그 유명한 전쟁의 신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나라죠. 이오니아는 이미 평정했다.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 너희도 물과 흙을 어서 가져오거라. 나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오니아 도시들은 모두 다 불태워진 걸 너희도 알고 있겠지. 하하하. 이미 이오니아 지방도 무릎을 꿇었고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 크고 막강하다.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 굴복하자.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게 되고 페르시아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음 편하게 페르시아군은 드디어 발칸반도의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역사가들의 추정으로는 페르시아군이 총 25,000명이었고 2명의 사령관으로 병력을 분리해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페르시아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오니아 진압하고 북쪽 너네 형제 나라들 무릎 꿇린 거 봤지? 니네도 얼른 물과 흙을 내놓거라. 하하하. 응, 아니야, 우린 걔네들과 달라. 이렇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사신을 무려 사형을 시키면서 전쟁의 의지를 불사르게 됩니다. 어쭈, 이것들 봐라.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마. 먼저 바다의 교두보인 낙소스 섬과 이오니아 편을 들었던 에레트리아부터 정보시켜주마.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본토 사이에 중간 교두보 역할을 했던 낙소스 섬이 점령당하게 되고, 또 이오니아 지방을 도와줬던 한 국가인 에레트리아도 저항 끝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이 헛되지는 않았던 게 그동안 잠시나마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 군의 어떤 실체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연이은 승전보로 페르시아 군은 기세가 한껏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을 가득 실은 600척의 전함이 아테네 북동쪽에 있었던 마라톤이라는 평지에 상륙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대 아테네, 아테네 대 페르시아,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두 주자가 첫 맞대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서양의 대표 주자였던 아테네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였고 동양의 대표 주자인 페르시아는 정말 거대 제국을 형성했던 체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그 두 명의 사령관이 각각 10,000명과 15,000명의 병력을 거느린 상태였는데 그 병력이 마라톤에 완전히 합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테네의 사령관이었던 밀티아데스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테네 역시 스파르타의 지원군을 받기로 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가졌던 밀티아데스는 결단력 있게 페르시아군이 아직 합쳐지지 않은 이 순간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승부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드디어 이 마라톤 평지에서 1만 명의 아테네 군과 1만 5천 명의 페르시아 군이 마라톤 평지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대 전투는 중앙에 가장 주력 부대가 있고 또 좌익과 우익에 보조 병사가 진을 쳐서 이렇게 세 진을 친 다음에 힘을 겨루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병사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중앙군에 가장 힘을 줘서 정면 돌파를 하게 되고 상대의 중앙군을 무너뜨리게 됨으로써 보통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공식이 가장 전형적인 전술이었거든요. 하지만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던 아테네의 사령관 밀티아데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중앙군을 얇게 포진을 하고 양익이었던 좌익과 우익에 훨씬 더 많은 병사를 투입한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까요? 사실 역사상 명장으로 불리우는 여러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효율적인 승리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적인 승리의 가장 기본 공식은 바로 포위전이었어요. 자, 우리의 전설인 이순신 장군 역시도 한산도 대첩에서 왜군을 하객진으로 포위해서 섬멸시켰었죠. 이 아테네의 뛰어난 전략가인 밀티아데스 역시 당시 고대에서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던 포위 작전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밀티아데스가 이런 중앙을 얇게 만들고도 포위망을 만들 수 있었다고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페르시아군은 보통 무장이 가벼운 경보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는 굉장히 유명한 팔랑크스라고 불리우는 중무장 보병이 주력 부대였어요. 그래서 밀티아데스의 계산에는 페르시아 경보병 중앙군이 아무리 두꺼워도 우리 그리스 중무장 보병이 페르시아의 중앙을 버틸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이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드디어 전투가 시작됩니다. 양 군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자 페르시아의 궁병들이 활을 쏘기 시작하죠. 사실 그리스의 중무장 보병은 방어력은 굉장히 뛰어났지만 무게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기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군의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 화살만 이겨내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전속력으로 뛰어라. 200m의 간격을 전속력으로 돌파한 아테네의 중무장 보병은 팔랑크스 진으로 방패를 두껍게 걸치고 긴 창으로 페르시아의 중앙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오후가 지나는 이 사이에 정말 치열한 전투가 진행이 되고 페르시아의 중앙군을 아테네의 팔랑크스 군들이 버텨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테네의 얇은 중앙군들이 버티는 사이 양쪽에 있던 좌익과 우익의 군사들이 페르시아의 양쪽을 잡아먹게 됩니다. 양쪽 진영이 무너지게 되자 페르시아의 두꺼웠던 중앙군은 3면으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승부는 여기서 바로 결정이 납니다. 전사자 192명 대 6,400명. 아테네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합쳐지지 않았던 페르시아의 1만 남은 본대가 배를 타고 아테네의 시가지 본진으로 쳐들어올 위험이 있었어요. 사령관 밀티아데스는 지체하지 않고 승리의 기쁨도 잊은 채 전속력으로 아테네 시가지로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중무장 보병이고 무거운 군장을 했던 이 아테네 보병들은 상당히 지칠 수 있던 상황임에도 전속력으로 이 마라톤부터 아테네까지 30km 이상의 거리를 주파하게 됩니다. 결국 간발의 차로 아테네 군이 먼저 아테네 시가지로 들어오게 되고 이를 본 페르시아군은 더 이상 공격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퇴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라톤 평지를 전속력으로 주파했던 것이 전설이 되어서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서방의 대표 아테네를 얕봤던 왕 중의 왕 페르시아 제국은 쓰라린 패배를 안고 본국으로 퇴각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2500년 전에 일어난 동양과 서양의 첫 맞대결은 큰 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승리로 일단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를 얕봤던 페르시아는 이번에는 진짜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300명의 군인이 무려 100만 명의 대군을 상대한다? 이건 뭐 마치 영화와도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어 버립니다. 바로 몸짱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잭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 300, 그리고 이 영화 300의 실제 모티브가 된 테르모필레 전투의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때는 기원전 490년. 사실상 동양과 서양의 첫 맞대결이 펼쳐진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쓰라린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오리엔트 문명의 발생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모두 석권했던 서아시아 전역을 차지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어요.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문명권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의 정말 강력하고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국력의 사실상 100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됐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에게 패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라톤 전투 당시에 페르시아군은 2만 5천 명 정도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병력 규모나 전체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병사들이었어요. 사실 그만큼 다리우스 대제 입장에서는 워낙 그 아테네가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 정도 병력으로도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었다고 얕봤던 것이죠. 하지만 예상 외의 일격을 당하게 되면서 무적인 줄만 알았던 이 페르시아 군의 명성에도 금이 가게 됩니다. 작은 도시국가 주제에 이런 일격을 가하다니 두고 보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복수하겠다. 하지만 다리우스의 이런 복수심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아테네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집트에서 다리우스에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하는 수 없이 불난 집부터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원정길에 오르게 되고 그 원정길에서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던 도중에 피로 누적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1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죠. 아들아, 이집트 반란을 마무리하게 되면 나의 원수를 잊지 말고 꼭 갚아다오. 저 조그만 도시국가인 서방의 그리스를 반드시 복속시켜야 한다. 자,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자 차기 왕위를 계승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의 유언을 품고 일단 이집트의 반란부터 먼저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나라를 재정비한 크세르크세스 1세는 마라톤 전투가 막을 내린 뒤 10년 후인 기원전 490년경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죠. 제가 아까 첫 번째 대결이었던 마라톤 전투에는 페르시아가 다소 소규모 병력인 2만 5천 명의 병력을 보냈었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렇게 작은 병력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대국의 힘과 명성에 걸맞는 정말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게 되고 고대 기록에는 무려 100만 이상이 넘는 대군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100만이 넘는 대군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수치였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추정하기로는 20에서 30만 정도의 대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의 20에서 30만 대군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규모고 정말 대규모 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왕 중의 왕 샤한샤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직접 군을 끌고 출전한 20만의 대군은 드디어 서북쪽의 바다를 건너 트라키아로 진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마라톤 전투 승리의 주역이자 서방의 대표 국가였던 아테네 역시 그 마라톤 전투 이후에도 방심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집정관은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 역시도 굉장히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던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 반드시 2차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드넓은 제국이기 때문에 육군이 강할 것이다. 육지에서 싸우는 것은 여러모로 승산이 없을 것이야. 방법은 해군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는 미래를 내다보았던 테미스토클레스에 의해서 배를 200여 척이나 새로 건조를 하고 해군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의 여러 국가들은 사실 팔랑크스라고 대표되는 그런 중무장 보병이 주력인 그런 도시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군을 강화하는 선택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국가들에게도 이 페르시아가 사르디스를 떠나 북서쪽의 트라키아로 도착을 하게 되었고, 트라키아에서 점점 그리스 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다는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리스는 원래도 굉장히 수많은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었고, 그 많은 도시국가들이 서로 진취적이고 독립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분쟁과 다툼이 서로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사상 최악의 대위기를 맞게 된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드디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뭉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하하는 페르시아 대군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 본토 남쪽 지역에 있는 코린토스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게 되죠. 자,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대군을 다소 적은 병력으로 막아내야만 했던 그리스 군의 입장에서는 전장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는 지형 자체가 굉장히 험준하고 산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형의 특성상 사실 대군은 이동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적은 병력이 그런 대군을 막기가 분명히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 연합이 회의와 고심 끝에 결정했던 전장은 바로 테르모필레 계곡과 아르테미시움이라는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은 절묘하게 바다와 땅이 모두 좁아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물밀듯이 남하하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대군을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막을 수 있었던 정말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 동맹군은 먼저 육군과 해군을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육군은 당연히 지상 최강의 그리스 군으로 알려진 스파르타에게 맡기게 되었고, 해군은 최근에 테미스토클레스에 의해서 200여 척의 전함을 새로 만들고 해군을 강화한 아테네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니다스 1세는 군사들을 이끌고 테르모필레로 출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군사의 구성을 보면 일단 스파르타의 최정예군 300명, 그리고 스파르타 보조군 1000명,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 동맹군 5-6천명 다 합쳐서 총 7000명 정도의 그리스 육군이 테르모필레로 출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엔 약 7000명의 군사가 총 20만이라는 페르시아의 대군을 상대하게 된 것이죠. 테르모필레에 도착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저 협곡을 지키고 있는 병사 수가 너무나도 적은 것을 보고 오히려 놀라게 됩니다. 고작 저 병력으로 나의 대군을 막겠다는 건가?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좀 너무하는구먼. 허허허. 크세르크세스 1세는 먼저 사절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게 됩니다. 지금 항복하면 그리스의 자치를 보장해주고 페르시아의 친구라는 타이틀을 주겠다. 그리고 더욱 비옥한 도지로 이주할 권한도 주마. 그러니 무기를 내려놓고 나에게 복종하라. 나는 관대하다. 하하하. 하지만 단호했던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1세는 아주 짧고 간결한,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답변을 내놓게 되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와서 가져가라. 정말 상남자스러운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상은 결렬되고 전투는 곧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테르모필레의 협곡은 정말 천혜의 지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일단 서쪽에는 정말 깎아지는 듯한 벼랑이 있고, 그다음에 동쪽에는 깊은 바다가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다랑 절벽 사이에 가장 좁아지는 길목의 너비는 단 15m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 아테네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좁은 길인 15m를 통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정말 소수 병력으로도 방어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그런 지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크세르크세스 1세는 본인들의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면 돌파로 쉽게 뚫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은 고작 몇천 명이다. 빨리 뭉개버리고 협곡을 통과하라. 응? 왜 우리 군사들만 녹아 없어지는 거지? 협곡을 지키는 정예 스파르타군은 고작 300명이다. 빨리 없애버려. 에이, 우리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불사부대인 근위대 이모탈도 투입해. 으아! 왕 중의 왕이시여,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스파르타 정예군이 너무 강력해요. 사실 이 그리스 군의 주력 부대인 팔랑크스는 정면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진영이었어요. 두꺼운 방패와 긴 창을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 측면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거든요. 하지만 이 테르모필레는 측면이 바다와 절벽이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면만 막으면 이 팔랑크스 전법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그 팔랑크스의 맨 앞에 있던 그 주력 부대는 바로 지옥에서 온 전사라고 알려져 있는 극한의 훈련을 뚫고 강인하게 성장한 스파르타 최정예군이었죠. 때문에 이 15m 너비의 좁은 길을 이 스파르타의 정예 300명이 서로 계속 교대를 하면서 체력을 아끼고 미친듯이 페르시아군을 베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장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정면 전투력이 취약했던 페르시아 보병은 이런 스파르타 정예군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전투가 지속될수록 그리스군의 사기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스파르타군은 2명 정도만 전사를 한 반면 페르시아군은 10,000명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고작 300명의 군인을 우리 20만 대군이 뚫지 못한단 말이냐? 페르시아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그런 난감한 시기에 크세르크세스 1세 앞에 한 그리스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의 이름은 에피알테스라고 하옵니다. 저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주시면 제가 이 협곡 외에 다른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알테스는 많은 포상을 노리고 동족을 배신하면서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우회로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이 험준한 지역에 테르모필레 협곡 외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다고? 으하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군은 군의 일부를 떼서 에피알테스가 알려준 우회로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 군도 이 우회로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으로 지키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대군이 갑자기 나타나자 혼비백산에서 이 수비 병력은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곧 이 우회로가 뚫렸다는 소식이 레오니다스 1세에게도 들려오게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합니다. 아니다, 지금 모두 도망가면 어차피 페르시아 기병에 따라잡혀 전멸당할 것이다. 나와 스파르타 정예병은 여기에 남아 싸우다 죽는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레오니다스 1세와 그의 최정예군인 스파르타 300명 그리고 나머지 1200명가량의 그리스군이 남아서 최후의 결사항전을 하면서 나머지 후퇴하는 병력의 시간을 벌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이렇게 남아있던 그리스군은 양쪽에서 쏟아지는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기 위해서 동그랗게 진을 치고 정말 격렬하게 항전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투가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방패와 칼이 부서지면 맨몸으로 싸우고 맨 주먹도 통하지 않으면 돌멩이를 던진다거나 이빨로 상대를 깨문다거나 정말 끝까지 악착같이 페르시아군에게 저항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전투는 너무나도 치열했던 나머지 크세르크세스 1세의 동생들마저 이 전투에서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저항하는 모습에 질린 크세르크세스 1세 역시도 더 이상의 희생은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서 계속 그리스군들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활을 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비오듯이 계속 쏟아지면서 그리스군들은 정말 하나하나 쓰러져서 모두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평소에는 적장의 명예를 존중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전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는 너무나도 질린 나머지 레오니다스 1세의 시체를 찾아내서 그의 목을 자르고 몸통은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분풀이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군 손실은 총 2만여 명, 그리고 그리스군의 사망자는 2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스군 입장에서는 정말 상당히 선전을 했던 그런 전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장에는 훗날 그리스군의 희생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를 위하여 다 함께 싸웠고 다 함께 죽었나니 나그네여 스파르타에 가거든 이 말을 꼭 전할지어다. 자, 20만 명이 넘는 대군에 맞서 300명의 최정예를 중심으로 약 7,000명이 맞서 싸웠던 테르모필레 전투. 비록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었던 동족의 배신으로 인해 패배를 하게 되었지만 이 전투로 인해 그리스는 더더욱 단결하게 되고 복수심을 불태우며 사기를 드높이게 됩니다. 반면 페르시아군은 비록 승리는 취했지만 굉장히 찝찝하게 승리를 하였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채 멘탈이 흔들린 상태로 남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투의 여파는 나중에 더 큰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해전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모든 분들의 생각을 맞힐 수는 없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 또는 한산도 대첩을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려 2500년 전 지중해의 작은 해협에서도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했던 해전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작았던 그 바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살라미스 해전이라 불렸던 역사상 최초의 해상 전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300의 주인공이죠.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1세는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을 맞아 테르모필레에서 처절한 전투 끝에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사실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오는 그리스 중부 지역을 지키고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바다와 육지 모두 좁아지는 이곳만 잘 막아내면 우리에게도 승산은 있다. 하지만 그리스의 배신자 에피알테스가 돈에 눈이 멀게 되어서 페르시아군에 우회로를 알려주게 되면서 이 작전은 실패를 하게 되었죠. 자, 방어선은 뚫렸고 그리스
그리스 중부 지역마저 페르시아군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지역은 아테네가 속해 있는 아티카 지방과 그리고 스파르타가 속해 있는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였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그리스 연합군은 드디어 최후의 방어선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리스 연합을 보면 먼저 육군의 주축은 스파르타, 그리고 해군의 주축은 아테네였습니다. 우리 육군은 코린토스 지역에서 방어를 하겠소. 해군도 우리 육군을 지원하시오. 여기서 코린토스 지역이라는 지점은 그리스 남단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육군이 방어하기 나쁜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주력이라 하면은 팔랑크스 진으로 대표되는 그리스군의 중무장 보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테르모필레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리스 연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신들의 주력인 중무장 보병을 사용해서 육지에서 승부를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곳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을 한다면 말 그대로 아테네가 있던 아티카 지방은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선택이었던 것이죠. 자, 절체절명의 상황. 과연 해군의 중심이자 아티카 지방의 주인이었던 아테네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당시에 아테네의 총사령관은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조선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 누구죠?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시죠. 25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에도 바로 이런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 연합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토스 지역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요. 그곳은 육지와 바다 모두 생각보다 좁지 않기 때문에 대군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요. 아테네는 마라톤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전쟁을 위해 10년간 준비해왔소. 우리의 주력인 해군은 반드시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치열한 논쟁 끝에 그리스 연합군은 최후의 방어를 육지인 코린토스 지협이 아니라 바다에서 치르기로 드디어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뛰어난 전략가였던 그리스의 이순신, 테미스토클레스는 왜 바다를 고집했던 걸까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그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춘닥터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안선이 복잡한 그리스의 지형입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한 지형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안선이 복잡한 이런 지형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배들이 훨씬 더 이동을 하거나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군을 운용해야 했던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불리했던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가 바다의 민족이라는 점이에요. 사실상 산지가 많고 험준한 지형이었던 그리스 민족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바다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무역 그리고 해상 도시 건설 등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다르게 굉장히 풍족하고 넓은 땅을 갖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드넓고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바다로 나갈 이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해군 같은 경우 바다의 해상 민족인 페니키아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군 같은 경우는 바다에 익숙하지 못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결국 상대적으로 수는 적지만 분명히 민첩한 이동이 가능했고, 그리고 바다에 훨씬 더 익숙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테미스토클레스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지점에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연합 해군을 집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바로 살라미스 섬이란 곳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먼저 아테네 시민들에게 빠르게 강제 이주를 명령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오. 때문에 페르시아 육군이 아테네 시가지에 들이닥친다면 막을 방법이 없소. 미리 시민들을 섬으로 대피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 시가지를 버리게 되고 인근 섬으로 빠르게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 해군을 주력으로 한 그리스 해군 연합은 살라미스 섬에서 집결을 하게 되죠. 이 살라미스 섬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과 굉장히 또 좁은 해협을 갖고 있던 그런 섬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바다의 물살도 빠르게 되고 바람의 변화도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배들은 항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하여 이곳에서 전투를 치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페르시아의 왕 중의 왕인 크세르크세스 1세는 어떤 생각을 당시에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찝찝한 승리이긴 했지만 테르모필레를 돌파한 페르시아 군은 그리스군의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아테네 시가지에 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야? 이 녀석들 겁을 먹고 다 도망갔나 보군. 에이,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워라.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염원을 이 아들이 이제 거의 이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하하. 하지만 아테네의 주력인 해군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였죠. 왕 중의 왕이시여, 아테네를 차지한 지금 저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는 예로부터 협동하지 못하고 늘 분쟁을 하던 민족입니다. 저희가 주력인 육군을 정비하고 겨울을 지나 코린토스 지역에서 승부를 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크세르크세스 1세는 페르시아가 워낙 대국이다 보니까 본국에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늘 하고 있었어요. 아니다. 시간을 지체하다간 언젠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 가급적 승부를 빠르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왕 중의 왕이시여, 그리스 해군 연합이 지금 살라미스 섬에 정박해 있고 그곳을 곧 빠져나가 코린토스 지역으로 도망가려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럴 순 없지. 어서 살라미스 섬을 포위해라. 여기서 그리스 해군을 박살내고 승부를 봐야겠다. 하하하. 물론 이것은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하기 위해 흘렸던 거짓 정보였어요. 그리스의 이순신은 페르시아가 가급적 빠르게 승부를 보고 싶어 했고 자신들이 살라미스 섬에 도망가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면 페르시아 해군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라미스 섬으로 달려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해군이 살라미스로 왔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여기서 승부를 내자. 테미스토클레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먼저 역사가들의 추정으로는 페르시아 해군 같은 경우는 약 900척, 그리고 그리스 연합 해군은 375척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배 이상의 전력 차이를 테미스토클레스는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페르시아 해군은 살라미스 섬을 완전하게 봉쇄하기 위해 먼저 서쪽 출구 쪽으로 이집트 전함 100여 척을 보내게 됩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역시 서쪽에 배후를 견제하기 위해 코린토스 전함 40여 척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나머지 페르시아 전함 800여 척이 아테네의 팔레론 항을 떠나서 살라미스의 동쪽 입구로 향해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크세르크세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살라미스만에서 해전을 관전하기 위해 높은 언덕에 황금 옥자를 만들고 승리를 만끽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나는 아버지의 복수가 완성되는 것을 관전하겠다. 나는 관대하기 때문이다. 하하하. 자, 일단 살라미스의 동쪽 입구의 지형이 중요한데요. 그 입구를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입구 가운데 푸시탈리아라는 작은 섬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는 먼저 별동대를 이 푸시탈리아 섬에 보내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입구 중앙에 있는 푸시탈리아 섬을 점령하면 페르시아군이 점점 더 조급해져서 입구로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역시나 테미스토클레스의 예상대로 푸시탈리아 섬이 점령당하자 페르시아 해군이 양쪽 입구로 물밀듯이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해군의 진영을 보시면 좌익에는 가장 페르시아 해군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페니키아 전함들이 300여 척이 있었고 나머지 우익에는 500여 척의 이오니아 함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하는 그리스 연합 해군의 경우에도 좌익에는 주력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 해군 200여 척,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기나 해군을 중심으로 한 135척의 그리스 연합 해군이 있었어요. 자, 뛰어난 전략가였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번 승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군의 좌익, 즉 주력 부대였던 페니키아 함대와 아테네 함대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입구로 페르시아의 우익이었던 이오니아 함대가 진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오니아 함대의 눈앞에 그리스의 우익이었던 아이기나 함대가 갑자기 살라미스 동쪽으로 진입을 해서 도망치듯이 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기나 함대가 빠르게 도망친다고 생각을 한 페르시아의 우익인 이오니아 함대는 그 아이기나 함대를 쫓아서 살라미스의 동쪽만 깊숙이 진입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페르시아의 가장 주력이었던 좌익인 페니키아 함대도 드디어 이제 왼쪽 입구로 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가장 주력인 그리스의 좌익이었던 아테네 해군도 페니키아의 함대를 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살라미스의 약간 서쪽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페니키아 해군 역시 이 아테네 함대를 쫓아서 살라미스의 서쪽 깊숙이 진입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페니키아 해군이 좁은 입구를 통과해서 깊숙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 해군이 빙 돌아서 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페니키아 해군은 상대적으로 배의 수도 많았고 덩치도 컸기 때문에 좁은 입구를 통과하느라 움직임이 둔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테네 해군이 빠르게 우회를 하면서 이 페니키아 해군을 포위한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 전군 돌진하라. 우리 배는 작지만 페르시아 배보다 무겁고 튼튼하다. 겁먹지 말고 전속력으로 돌진하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아테네 해군들은 빠른 속도로 페르시아 배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크기는 좀 더 작지만 무게는 더 많이 나갔던 아테네의 배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배들과 충돌했을 때 페르시아 배들이 훨씬 더 충격이 컸었어요. 가뜩이나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서 서로 뒤엉키고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였던 페르시아 군들은 이런 아테네의 배들에 부딪히게 되자 점점 무너지고 침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테네 해군이 적의 주력인 페니키아 함대를 몰아붙이고 포위해서 섬멸하는 동안 우익이었던 아이기나 해군 역시 나머지 페르시아 전함인 500여 척을 굉장히 선전하면서 방어를 성공하게 돼요. 치열한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갑자기 오후가 지나게 되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서 더 이상 페르시아 해군은 진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되죠. 결국 나머지 우익인 페르시아군의 이오니아 함대들은 페니키아 해군이 전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쓸쓸하게 퇴각을 하게 됩니다. 40척 대 400척. 살라미스 해전의 전투 결과는 그리스 연합해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특히나 페르시아 해군의 가장 주력이었던 최정예 페니키아 함대가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해군은 그 기능을 거의 완전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해군이 치명타를 입는 것을 언덕 위에서 관전했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결국 전의를 상실하고 육군만 남겨둔 채 본인은 페르시아 본국으로 황급하게 돌아가 버리게 되죠.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최초의 해전이라 불리우는 살라미스 해전. 명장 테미스토클레스의 설계로 이뤄진 최초의 대규모 해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향해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투는 어떤 방식으로 싸웠을까요? 2500년 전에 전투의 양상을 보시게 되면 보통 양측의 주력은 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력 보병들이 정면에서 힘싸움을 진행하면서 승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병력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그 병력의 질, 즉 퀄리티일까요? 그 답을 알려주는 전투를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신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가 10년 전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복수를 다짐했던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 그는 기원전 480년 드디어 20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양의 병력을 모아서 몸소 출전하게 됩니다. 먼저 크세르크세스 1세는 사르디스에서 병력을 집결한 뒤에 북쪽으로 올라가 트라키아 지방을 지났고 그 뒤에 다시 남하하여서 레오니다스 1세를 만나게 되죠. 치열한 전투 끝에 그리스인이었던 에피알테스의 배신으로 페르시아는 힘겹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천혜의 요충지라 불리우는 테르모필레 협곡을 돌파한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대로 남하를 하여서 아테네의 시가지를 불태우고 그 기세를 몰아 살라미스에서 해전까지 치르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던 그리스의 이순신이자 명장이라 불렸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대파하게 됩니다. 언덕 위에 황금 옥자를 지어놓고 그 위에서 살라미스 해전의 모든 과정을 관전했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복수는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저 작은 나라 그리스 하나를 우리 대국 페르시아가 정령 잡지 못한단 말이냐?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마도 크게 좌절하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전의를 상실한 크세르크세스 1세 앞에 그의 중신이었던 마르도니우스 장군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왕 중의 왕이시여, 이제 곧 겨울이 닥쳐옵니다. 저희 페르시아는 비록 바다에서 패했지만 육군의 손실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에게 육군을 맡겨주신다면 겨울을 지나 다음 해 그리스 육군들과 최후의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서 본국으로 돌아가 저희 대국을 돌봐 주시옵소서. 마르도니우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더 이상 여기 머무르지 않겠네. 뒷일을 부탁하네. 결국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를 견디지 못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자신의 호위병만 거느린 채 페르시아 본국으로 빠르게 퇴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육군이 온전하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육군에게 보급을 지원해야 했던 페르시아의 해군이 굉장히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 육군의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마르도니우스 장군은 일단 전열을 재정비한 뒤 아테네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해군의 보급도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장군 마르도니우스는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승기를 그리스에게 빼앗길지 모른다. 그리스는 예로부터 작은 도시국가들이 서로 쪼개져서 늘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던 민족이지. 옳지, 이 점을 한번 이용해보자. 마르도니우스는 살라미스 해전 승리의 주역인 아테네에게 일단 접근을 하여 협상을 제안합니다. 아테네여, 너희는 충분히 너희의 힘을 과시하였다. 너희가 우리와 화친을 맺는다면 아테네 시가지를 복구시켜
죽여주고 더 많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우리와 손을 잡자. 오케이, 그럼 생각 좀 해보고 답을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삼. 자, 과연 기다리라고 했던 아테네는 어떤 꿍꿍이었을까요? 아테네의 명장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은 우리 아테네가 최고지만 육군은 지옥의 전사 스파르타가 가장 강력하다. 만약 우리가 페르시아와 강화를 맺는 척이라도 하면 스파르타 녀석들은 분명 똥줄이 타겠지. 그리고 우리가 페르시아와 협상을 질질 끌면 그리스 연합이 똘똘 뭉치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스파르타에게는 우리가 페르시아와 강화한다는 가짜 소문을 흘리게 되면 스파르타도 아마 위급함을 느껴 반드시 자신들의 주력 부대를 보낼 것이다.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던 테미스토클레스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스파르타는 결국 자신들의 최정예 부대인 1급 중무장보병 5,000명과 2급 중무장보병 5,000명 해서 총 합 1만 명의 중무장보병을 보내기로 한 것이에요. 그리스 연합군의 중무장보병 총 수를 합치면 3만 7천 명 정도 가량 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만 명을 차지했다는 것은 사실 스파르타가 정말 굉장히 많은 수의 중무장보병을 보낸 것이고, 그것은 스파르타가 자신들의 힘을 정말 쥐어짜서 보낸 중무장보병의 명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 연합군 총 3만 7천 명의 중무장보병이 엘레우시스라는 곳에서 집결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장군 마르도니우스 역시 자신들이 아테네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협상은 포기한 채 육군을 재정비해서 플라타이아의 평원이라는 곳에 집결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결전의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먼저 전장을 선택한 것은 페르시아의 장군이었던 마르도니우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 연합군이 엘레우시스의 병력을 집결시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결전의 장소로 플라타이아의 평원을 선택한 걸까요? 일단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주력 부대가 경무장 보병이었어요. 그래서 12에서 15만 명 가량으로 추산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경무장 보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가 워낙 대국이었던 만큼 페르시아의 육군의 특징은 다양한 민족이 정말 질보다는 양으로 밀어붙여서 승부를 보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수의 경보병 외에도 기동력이 빠른 1만 명의 기병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기 때문에 기동력이 좋았던 기병은 드넓은 평원에서 말이 활보하기 좋았기 때문에 훨씬 더 기병을 활용하기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병력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이라든지 험악한 산지보다는 당연히 드넓은 평원에서 병력을 운영하기가 유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도니우스는 플라타이아의 평원을 선택했던 것이고, 특히 그 플라타이아 평원을 가르는 아소포스 강이 있는데 이 아소포스 강 북쪽이 좀 더 넓고 평평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엘레우시스에 집결하느라 전장에 좀 더 늦게 도착한 그리스 연합 육군의 같은 경우는 플라타이아의 평원 남쪽에 약간 언덕배기 지역이 있는 그 구릉 지역에 진을 치기 시작해요. 사실 그리스군은 페르시아 군과는 반대로 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었고 또 기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병력 하나하나가 정말 다리부터 머리까지 두꺼운 갑옷으로 두르고 모든 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중무장 보병이었습니다. 이 호플리테스라고 불리우는 이 그리스의 중무장 보병들은 사실 방어력과 힘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신에 역시나 발이 느렸기 때문에 기동력이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특기였던 팔랑크스라고 불리우는 밀집대형 역시 굉장히 정면 공격이나 힘에는 강했지만 역시나 기동력이 문제였습니다. 측면이 약했고 기동력도 느린 편이었죠. 이렇게 양보다 질을 중시했던 그리스 연합군은 자신들의 측면이 노출되거나 기동력이 노출되는 평원보다는 당연히 정면 싸움을 하기 좀 더 유리한 경사가 있고 숲이 우거진 구릉 지역을 선호했던 것이죠. 아소포스강 북쪽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던 것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던 마르도니우스는 일단 싸움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적은 지금 언덕배기 구릉 지역에서 진을 짜느라 전열이 약간 흐트러져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도가 빠른 기병으로 공격해보자. 적들을 넓은 평원으로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그리스군은 페르시아 기병의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팔랑크스 진영을 이루면서 긴 창으로 기병에게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투가 이루어진 장소가 그리스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던 숲이 우거진 약간 경사가 있던 구릉 지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기병의 움직임은 둔해졌고 또 그리스 군의 대응은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의 선봉이었던 기병 대장마저 이 그리스 군의 창에 찔려서 말에 떨어져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투는 얼떨떨하게 그리스군이 일시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자랑이었던 기병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그리스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 구릉 지역에서 약간 평지로 내려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인 기병이 패하다니 아무래도 그리스 연합의 저 중무장 보병은 확실히 정면 대결에 강한 것 같군. 우리도 작전을 변경해야겠다. 첫 번째 전투 이후에 마르도니우스는 작전을 변경해서 이 페르시아의 발빠른 기병을 이용해 그리스군의 후방에 있던 보급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발빠른 기병이 치고 빠지면서 그리스의 보급로를 공격하면 저들도 분명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하하. 마르도니우스가 변경했던 이 두 번째 전략은 성공적이었어요. 바우사니우스 사령관님, 후방의 보급로가 계속 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희가 먼저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후방 보급로와 가깝게 다시 뒤로 물러나서 진을 치자. 일단 구릉 쪽으로 다시 조금 올라가자. 후방 보급로의 타격으로 인해서 그리스군은 다시 그 보급로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구릉 쪽으로 다시 진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받고 약간 다급하게 물러나는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리스군의 전열이 약간 흐트러지게 되고 그리스의 연합군은 일시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군의 혼란스러운 후퇴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마르도니우스는 전면 공격을 결심하게 됩니다. 적들은 지금 혼란에 빠졌다. 지금이 기회다. 도망치는 저들을 단숨에 물리치자. 자, 당시 페르시아군의 진영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익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에게 전에 항복을 했었던 그리스의 중무장 보병인 테베군이 우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했던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병사들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좌익이 바로 페르시아 군의 최정예인 페르시아 기병과 그리고 왕의 근위병으로 유명한 불사부대로 알려진 이모탈이 속해 있었어요. 자, 반대로 이에 맞서는 그리스 연합군의 진영도 살펴보게 되면 먼저 페르시아의 테베군을 상대하는 그리스의 좌익은 아테네 중무장 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제외했던 나머지 도시국가들의 연합군이 결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최정예를 상대해야 했던 우익에는 그리스 연합에서도 바로 최정예였던 스파르타 중무장보병 1만 명이 포진을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결국 승부처는 양군의 최정예가 맞붙게 되는 전장의 동쪽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자 스파르타의 장군이었던 파우사니우스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최정예군의 핵심은 결국 기병이다. 지옥에서 온 중무장보병 스파르타를 이기진 못한다. 그렇다면 먼저 기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약간 후퇴를 해서 그들을 유인한 뒤 숲이 우거진 구릉에서 적들을 맞이하자. 이 총명했던 스파르타의 총사령관의 예측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일단 스파르타군이 약간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구릉 쪽으로 일시적인 후퇴를 하게 되자 기세를 탄 페르시아 기병을 선두로 한 페르시아 최정예군이 이 스파르타군을 앞다투어 추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들이 구릉 가까이에 왔다. 지금이다. 전군 전열을 정비하고 팔랑크스 진영을 펼쳐라. 숲이 우거진 상황에서 경사로 올라오는 기병들을 긴 창으로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파우사니우스의 예측대로 밀집 대응을 한 그리스의 팔랑크스 진영의 긴 창을 기병들은 상대하지 못하고 계속 말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기병들이 쓸려 나가게 되자 결국 남은 것은 기병에서 떨어진 병사들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최정예군인 이모탈이 이 구릉 아래쪽에 포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의 최정예 중무장 보병들이 이 구릉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반대로 돌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밀집 대응을 완성하고 아래로 달려가자. 적들을 쓸어버리자. 적의 가장 주력이었던 기병을 격파한 스파르타의 최정예 중무장 보병들은 페르시아의 좌익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마르도니우스 사령관님, 이대로 가다간 저희도 위험합니다. 아니다, 아직 물러서면 안 된다. 으아!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군을 계속 무찌르게 되면서 결국 총사령관이었던 마르도니우스의 진영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마르도니우스의 모습을 보았던 스파르타 군사가 돌을 던져 그 돌을 맞춰서 결국은 마르도니우스 장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총사령관이 죽게 되자 전의를 상실하게 된 페르시아군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승부는 여기서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 플라타이아의 전투의 사상자는 역사가들의 추측으로는 그리스군은 약 1에서 2,000명 가량, 그리고 페르시아는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질의 대결에서 질적으로 우수했던 그리스의 중무장 보병이 양으로 밀어붙였던 페르시아군에게 완승을 했던 것이죠. 자, 이로써 페르시아는 1차 마라톤 전투에 이어 2차 원정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며 결국 그리스 지역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페르시아 원정이라 불렸던 대장정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죠. 자, 이후에 페르시아 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일시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국가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결국 반목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정말 광활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역시도 두 번의 큰 전쟁을 계속 실패하면서 국군이 점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그리스 발칸반도의 북쪽 지역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자, 훗날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이 조그만 사내 아이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 매우 흥미진진하고도 영웅적인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편에 또 재밌는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